안녕하세요. 독서를 가르치는 서미선입니다. 오늘은 5강 창의적 읽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창의적 읽기란 무엇인가? 빈 여백, 상상력을 마구 동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 읽기, 추론하며 읽기, 비판적 읽기, 감상하며 읽기, 그 외에 문제 해결하며 읽기 정도를 창의적 읽기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육지의 배설물은 바다에 쌓인다. 망망대해 태평양인가요? 흰머리 독수리? 그런데 어디에 앉아 있나요? 혹시 쓰레기? 육지의 배설물은 바다에 쌓인다. 왜 바다에 쌓일까? 어떻게 바다에 쌓일까?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읽기로 해요. 우리 기후 위기에 관해서 모둠에서 함께 읽는 책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된 단원입니다. 우리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에 이어서 이 두 단원을 배우면서 우리가 모둠 독서를 뿌듯하게 하며 더 깊게 책을 읽는 게 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창의적 읽기의 개념이라고 했는데 줄만 치고 넘어가죠. 첫 번째 줄. 창의적 읽기는 내용에 대한 이해와 비판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 스스로 새로운 대안을 구상하면서 글을 읽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므로 읽을 땐 밑에서 세 번째 줄. 문제 해결 방안이 뭐가 있을까? 창의적 시각에서 읽고 다양한 상황에 대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제시해라. 우리 워크북 30쪽 빈 여백에다가 딱 이 두 구절만 씁시다. 그 밑에 문제 해결, 대안 모색하며 읽기.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후위기 모든 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과연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얘기하고 발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독서에서 선택이 안 된 책인데 뭐 없는 삶. 우리가 지금 읽을 글하고 아주 밀접한 돌고래가 있는데 몸이 뭐로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 그렇죠. 그 다음에 타일러가 쓴 책이라고 선생님이 권한 것 중에 없다. 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플라스틱 없는 삶, 플라스틱 제로에 관한 책 우리 읽고 있고요. 두 번째 지구는 없다. 이 지구가 이게 유일하다. 그 다음에 전지적 지구 시점.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구에 산다면 바르바라처럼이라고 하는 소설. 바르바라가 이 모든 환경 문제를 가지고 제안하는 멋진 청소년이었죠. 우연히 책을 골랐는데 이렇게 딱 맞게 골랐어. 선생님도 이 수업 준비를 하면서 깜짝 놀라고 있어요. 여기 타일러 라쉬의 두 번째 지구는 없다에 분리수거만 잘하면 충분할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글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거 읽으면서 과연 이런 개인적인 차원 말고 조금 더 나아가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하고 함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글에 집중해서 육지의 배설물은 바다에 쌓인다. 읽기 전에 이 글은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논설문이다. 지구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보자 라고 했는데 여러분 해양 오염의 심각성 하면 떠오르는 거 자유연상으로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 제일 먼저 요즘 많이 나오죠. 선생님이 써봤어요.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가 온통 해변에 가득한 거. 그 다음에 몇 년 전, 작년인가? 빨대가 꽂혀서 죽어가는 바다거북 트위터에 많이 올라왔어. 인스타에도 그렇고. 원유가 유출돼서 새가 까만 석유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생각나죠. 돌고래, 상어를 마구잡이로 잡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바닷속에는 지금 엄청난 버려진 그물들, 가득하다고 합니다. 어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렇게 기후변화를 얘기하면서 왜 바다 얘기를 할까? 바다는 지구의 70%, 80% 그렇죠. 엄청나게 산소를 저장하고 하는 지구의 지킴이 역할을 하는 그 바다가 지금 아프고 있습니다. 그 해양 오염의 심각성 하면 선생님이 이게 떠오르는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집중하면서 보려고 해요. 일단 제목부터 남종영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우리가 커피 이야기에 김성윤 기자가 음식 전문 기자라고 했는데 남종영 기자는 오래도록 환경에 관한 글을 쓴 환경 전문 기자예요.
여기 지구온난화 문제, 불법 고래 포획 문제, 북극의 생태계 문제, 다양한 생태 환경 문제 아주 유명한 기자인데요. 이분이 이 글은 어디에 실려 있냐 하면 지구가 불났다. 제목이 너무 직설적이야. 육지의 배설물은 바다에 쌓인다라고 하는 건 지구가 불났다라고 하는 책에 실려 있는 건데 지금 찾아봤더니 헐 2013년에 출간된 거야. 지금으로부터 8년 전. 그렇다면 2021년에는 엄청나게 지구가 달라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읽으니까 되게 새로워. 집중하면서 워크북 글 읽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이제 이게 문단이 많아서 이 문단 정리 안 하고 그냥 굵직굵직하게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읽어보세요. 그렇죠. 1997년 찰스 무어가 하와이 태평양 요트 경기를 마치고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섬, 북태평양 아열대 환류대. 공기가 이렇게 공기의 방향이 변하는 이런 환류대, 빙글빙글 돌게 되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뭐 이런데 웬 섬이 있는데 엄청나게 큰 섬이었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야? 놀랍게도 그가 발견한 것은 거대한 쓰레기 섬이었다. 그러면서 직접 그가 얘기한 말을 인용하죠. 큰 따옴표. 가장 원시적인 바다에서 내가 목격한 것은 원시적인 섬이 아니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섬은 플라스틱 더미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는 그 일주일 동안 아열대의 바다를 건너면서 수많은 페트병과 뚜껑, 포장지 등의 플라스틱 조각을 헤쳐나갔다. 쓰레기 섬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줬다. 자, 이 글의 도입을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찰스 무어의 경험을 들어서 구체적인 예시, 직접 이 사람 말을 인용하기도 하고 이게 뭐지?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그런 어떤 장치가 되겠죠. 제목 좀 붙여볼까?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뭐. 찰스 무어가 발견한 태평양의 쓰레기 섬 정도 계속합니다. 바로 옆에 날개 질문 찾으면서 해볼까요? 북태평양 한류대 주변에 쓰레기 섬이 형성된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이 어디에 있는 거야? 쓰레기 섬은 북태평양 한류대 주변. 왜 이렇게 쓰레기 섬이 형성됐어? 여기 나와 있죠. 노란색. 그 그림 보면서 우리가 이해합시다. 이 지역은 연중 적도의 더운 공기가 고기압을 이루어서 이게 빨아들이기만 할 뿐 내보내지 않고 더군다나 시계 방향으로 계속 방향이 바뀌는. 그러니까 육지에서 버려진 쓰레기가 빠른 해류를 타고 돌다가 안쪽으로 빠지면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 정체되고 모여서 엄청난 섬이 됐다는 얘기죠. 그거를 밑에는 뭐라고 비유를 하기도 해. 태평양 속의 사막, 누구도 살지 못하는, 그렇죠. 나가지도 못하는. 발생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도 나오고요. 제목 좀 붙여볼까? 어디에 있나? 왜 이렇게 만들어졌나? 그렇죠. 태평양 쓰레기섬의 위치와 형성 원인 또는 발생 원리 뭐 이 정도.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과학자들은 그래서 찰스 무어가 발견한 쓰레기섬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작은 플라스틱이 모여 있었대요. 그러고 규모를 측정해 봤더니 그렇죠. 환산한 거지. 표본 가지고. 작게는 70만 제곱킬로미터에서 크게는 1500만 제곱킬로미터. 어느 정도의 넓인지 크긴지 가늠이 안 되는데 태평양 어마어마한 지구를 덮고 있는 태평양의 8%라고 하니까 와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그리고 끝부분에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도 남해나 동해를 지나 이곳으로 흘러들었을 것이다. 이 지구의 문제에 우리나라도 한 몫을 할 것이다. 우리도 무관하지 않다. 우리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쓱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 쓰레기섬의 추정 규모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서 사태가 심각하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실제 이 쓰레기섬에 이제 가다 보면은 여러 쓰레기가 있는데 그 오뚜기 뭐 이런 그 마요네즈 큰 병 뭐 이런 거 발견한 것을 이미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렇죠. 세계의 문제 우리나라 한글로 쓰여진 것도 나왔대요. 외국 사람이 코리안 막 이랬어. 한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쓰레기 섬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그럼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고 있나? 일단 육지의 쓰레기는 육지로, 바다의 쓰레기는 바다로 버리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수산물 가공 공장에 나오는 건 바다에 버려도 되고
그 대신 음식물 쓰레기는 육지에. 하지만 여전히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뭐예요? 어떤 게 그래요? 그렇죠. 소돼지, 가축 분뇨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그렇죠. 이런 건 불과 2012년까지 이 글은 2013년에 쓰여진 거라 했어. 2012년까지 합법적으로 바다에 버려졌다. 이게 무슨 합법적인 거? 그때는 우리 법이 없는 거지. 그렇죠? 합법적으로 뭐 별 문제 안 하니까 무신경하게 바다에 버려졌다. 원래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로 가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가서 그쵸? 우리가 잘 음식물 쓰레기 버려야 되지. 그쵸? 여기 닭뼈 같은 거 넣으면 안 되는 거 알죠? 다시 퇴비로 쓰려니까. 그래서 말려갖고 퇴비로 농경주 퇴비로 쓰는데 근데 여기에 쓰레기 선생님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 때 보면 그 안에 쓰레기 비닐째 던져놓은 음식물 쓰레기를 발견하고 엄청나게 화가 났었는데 그런 비닐 같은 거 퇴비를 쓸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은 골라내서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얘네들 다 모아서 바다에 가서 슬쩍 버려졌대요. 버려지는 이유 알겠죠?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 방식은 그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일부는 육지에서 나왔는데도 바다에 투기 버렸다. 아, 그래서 제목이 육지의 배설물이 바다에 쌓인다구나. 그렇죠. 그러면 바다 아무데나 버리는 걸까? 아니죠. 우리 정부가 1993년에 바다의 쓰레기장 선생님 이거 읽고 처음 알았어. 선생님 울릉도 갔을 때 바다의 쓰레기장 지나서 동해정 뭐야 그쵸? 동해정이 아니고 동해병 지나서 간 거 아니야? 세 군데가 있대잖아. 서해병, 동해병, 동해정 그렇죠. 특히나 동릉 쪽에 있는 건 엄청난 규모래네. 13% 걷다 다 갖다 버린대요. 처음 알았어. 바다의 쓰레기장을 운영하고 있다. 93년부터.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진 것은 음식물 쓰레기의 육상 매립이 금지된 이유다. 이에 따라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퇴비로 재활용하지 못하고 왜? 그 옆쪽 넘어왔어요. 기술 부족. 정화 시설도 많이 짓지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기술 개발하고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쉽게 슬쩍 갖다 버렸단 말이지. 우리한테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쓰레기 해양 배출 이유 적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도 런던 의정서에 따라 해양 투기를 전면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비상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 런던 의정서가 뭐야? 폐기물의 해양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된다. 금지시킨 거. 그렇죠? 그걸 약속해 놓은 문서잖아.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 배경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비상에 걸렸어. 12년에는 가축 분류 안 되고 2013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쓰레기를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렇죠. 런던 의정서에 따른 쓰레기 해양 투기 전면 중단. 그렇죠.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준수의 필요성 이거죠. 당장 2012년, 13년 우리의 쓰레기 문제가 됐어. 대책이 필요하다, 시급하다, 심각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다가 오염되면 어떻게 될까? 결국 바다 생태계와 건강이 악화되고 생선과 해초를 먹는 우리의 건강도 위협받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정부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2006년부터 세 구역의 일부에 휴식 면제를 설정해서 해양 배출을 금지시켰대. 여기는 안 돼. 올해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오염물질 줄어들긴 했지만 그 중금속 농도는 여전히 기준을 약간 줄어들었지만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게 설명이에요. 마지막 문단이에요. 지구에는 자정 능력이 있다. 조금씩 분해하겠지만 오염물질의 농도가 낮아지겠지만 하지만 언젠가 지구의 자정 능력이 작동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물건을 아끼고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라고 제안하고 있고요. 국가적 차원에서는 환경 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지. 제목 붙일까? 바다 쓰레기장의 휴식 연대 설정과 그 한계, 그 위에 있는 그렇죠. 여전히 중금속이 배출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무슨 제목을 붙일까?
그렇죠. 큰일 난다. 지구.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개인 및 국가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좀 더 전문적인 책을 읽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 실천할 수 있는 거 만들려고 해요. 할 수 있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하나. 물론 지구에는 자정 능력이 있다. 이거 2013년, 8년 전 글이에요. 선생님이 빨간색, 일부러 빨간색을 썼는데 2021년 8월 얼마 안 됐어. 과학자들의 그 공신력 있는 단체 IPCC 6차 보고서에서 원래는 큰일 난다. 1.5도가 상승되면 엄청난 재앙이 온다. 2050년까지 그랬는데 이번 8월에 2021년부터 당장 내년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뭐라고 할 말 없음. 2040년까지 1.5도가 상승된다. 사람이 죽을 때 병원에서 레드 코드라고 해요. 지구가 죽어가고 있어. 자정 능력 없어졌어요.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 이런 와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양오염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 논설문 다 읽었는데요. 읽은 거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렇죠. 해양오염의 심각성, 육지의 배설물이 바다에 쌓인다. 육지의 배설물 맨 처음에 태평양 쓰레기섬을 가지고 그렇죠. 흥미와 관심을 끌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 지구적인 문제다. 우리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육지는 육지, 바다 쓰레기 바다 이랬는데 육지의 배설물,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졌어. 그동안에 되게 쉽게. 원래 음식물 자원화 시설 가야 되는데 거기서 어쩌지 못하고 남은 것들 쓱 몰래 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2013년 런던 의정서의 약속을 지켜야 돼서 이제 당장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개인은 이렇게 해결을 촉구하는 글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꼼꼼하게 내용을 장악하면서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공부하세요. 다음 시간은 육지의 배설물은 선생님 지금 밤늦게 이걸 만들고 녹음하다 보니까 딴 글자가 막 쳐졌어. 육지의 배설 맞나? 맞구나. 횡설수설. 육지의 배설물은 바다에 쌓인다. 다음 시간 학습 활동하고 2시간에 끝낼 겁니다. 정리.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